여러분은 혹시 공포증이 있으신가요? 높은 곳이 무섭다거나 좁은 공간에서 숨이 막힌다든지 비행기를 못 타는 그런 공포증이요. 누구나 하나쯤은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공포증은 현대 사회에서 정상적인 생활조차 어렵게 만든다고 하죠.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프랑스 여성 역시 그랬습니다. 어린 시절 개에게 크게 물린 사고로 평생 개 공포증에 시달려야 했던 그녀. 무려 20년이 흘렀지만 개 짖는 소리만 들어도 다리가 풀리고 숨이 가빠졌다고 하는데요. 그런 그녀 앞에 어느 날 100세계 커다란 진돗개가 돌진해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견주인 한국 남성을 보는 순간 몸이 그대로 굳어버렸다고 하는데요. 그 진돗개는 왜 그녀에게 달려들었던 걸까요? 그녀에게 직접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마리입니다. 제 기억 속 어린 시절은 프랑스 리옹의 따스한 햇살과 함께 시작됩니다. 골목골목을 뛰어다니며 동물들과 어울리던 그 시간들은 지금도 선명하게 떠오르곤 해요. 부모님은 종종 말씀하셨어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동물을 향한 특별한 감각이 있었단다. 정말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길고양이에게 우유를 챙겨주고 다친 참새를 발견하면 집으로 데려와 보살폈어요. 심지어 이웃집 개들까지 저를 보면 꼬리를 흔들며 반겨주었습니다. 동물원에 가는 날이면 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어떤 아이들은 인형을 모으고 어떤 아이들은 장난감 자동차를 모았지만 저는 동물 백과사전을 모았습니다. 제 방 벽은 온통 동물 포스터로 가득했고 침대 위에는 여러 동물 인형들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특히 저는 개를 좋아했습니다. 이웃집 레브라도 루카는 제가 학교에서 돌아올 때마다 담장 너머로 기다리곤 했어요. 세상에 개보다 더 충성스럽고 따뜻한 존재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제 삶이 완전히 뒤바뀐 것은 10살 생일이 갓 지난 여름날이었어요. 친구 엠마의 집에 놀러 갔을 때 그녀의 가족이 새로 입양한 셰퍼드를 만났습니다. 그 개는 어른들 말로는 적응 기간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개는 갑자기 저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이라 피할 틈도 없었어요. 날카로운 이빨이 제 허벅지와 배를 파고들었을 때의 고통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마리. 친구의 비명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이미 충격과 공포에 휩싸여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어요. 피가 바닥으로 흘러내리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고 병원으로 실려가는 동안에도 저는 그저 공허한 시선으로 천장만 바라보았어요. 그날 이후 저는 2번의 대수술을 받아야 했고 한 달이 넘는 시간을 병원 침대에서 보냈습니다. 육체적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서 아물었지만 마음의 상처는 더욱 깊어만 갔어요. 퇴원 후 처음으로 길에서 마주친 개를 보았을 때 제 몸은 얼어붙었습니다.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가슴이 조여들었고 다리는 후들거렸어요. 멀리서 개 짖는 소리만 들려도 식은땀이 흘렀고 밤에는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부모님은 심리치료사를 찾아가 보았지만 그 누구도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공포를 없애주지는 못했어요. 초등학교를 마치고 중학교에 입학했을 때 친구들은 점점 늘어났지만 저는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반 친구들이 공원에서 놀자고 할 때면 저는 그 공원에 개가 있을까봐 거절했어요. 가족 여행을 갈 때도 항상 거기 개 없어? 라고 물었습니다. 부모님은 제 상태를 이해하셨지만 동시에 걱정도 많이 하셨어요. 한때 모든 생명체를 사랑하던 아이가 이제는 거리의 개를 피해 길을 돌아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그들에게도 고통이었을 겁니다. 청소년기를 지나 대학생이 되었을 때도 제 공포는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어요. 동물을 사랑하던 어린 시절의 꿈이었던 수의사는 당연히 포기했고 대신 실내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그래픽 디자인을 전공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복잡해졌어요. 한 번은 오랫동안 호감을 느꼈던 남자와 처음 데이트를 했는데 그가 난 레브라도를 키우고 있어 라고 말했을 때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도망쳤습니다. 그 후로 그는 제게 연락하지 않았어요. 또 한 번은 몇 개월간 만난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그는 제 트라우마를 알고도 이해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가 함께 살고 싶은데 내 어릴 적 개를 두고 갈 수는 없어 라고 했을 때 우리 관계는 거기서 끝났어요. 주변 사람들은 제가 너무 완고하다고 말했지만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개를 보는 순간 몸이 굳고 심장이 터질 듯 뛰며 숨을 쉴 수 없게 되는 그 공포는 말로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개를 피하며 살아온 시간이 어느덧 20년이 흘렀어요. 30이 된 저는 안정적인 직장을 갖고 혼자 살면서 조용한 일상을 유지했습니다. 사람들과의 깊은 관계는 피했고 누군가 개를 키운다는 이야기만 들어도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었어요.
그것이 제가 살아남는 방법이었고, 제 마음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나 봐요. 어느 날 아침, 일어나려는데 갑자기 심한 현기증이 났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피로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증상이 며칠째 계속되자 병원을 찾았어요. 의사는 여러 검사 후 놀라운 진단을 내렸습니다. 극심한 신경과민과 운동 부족으로 인한 신체 이상입니다. 매일 최소 30분씩 야외 활동이 필요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속으로 웃었어요. 야외 활동? 그곳에는 개들이 있는데? 하지만 의사는 심각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더 심각한 건강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약물 치료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규칙적인 산책입니다. 결국 저는 집 근처 작은 공원을 선택했어요. 개가 적게 다니는 시간대인 이른 아침을 택해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처음 며칠은 공원 입구에서 멈춰서서 주위를 살피기만 했어요. 개 한 마리라도 보이면 즉시 돌아갔습니다. 그래도 조금씩 용기를 내어 공원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일주일쯤 지나자 미세하게나마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숨이 조금 더 깊게 들어오는 듯했고 밤에는 조금 더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어요. 그렇게 조금씩 마음의 평화를 찾아가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책을 읽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큰 개 짖는 소리가 들렸어요. 컹, 컹. 그 소리는 제 귓가에 폭탄처럼 터졌습니다. 심장이 얼어붙은 채로 저는 본능적으로 일어나 뛰기 시작했어요. 앞만 보고 달렸기에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지만 고통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간신히 몸을 일으켜 뒤를 돌아봤을 때 제 시야에 들어온 것은 커다란 흰색 개였어요. 그 개는 빠른 속도로 제게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제 모든 근육이 굳어버렸고 심장은 멈춘 듯했습니다. 그 자리에 얼어붙어 숨조차 쉴 수 없었어요. 어린 시절 제게 트라우마를 안겨준 그 순간이 다시 찾아온 것만 같았습니다. 도망치고 싶었지만 다리는 납처럼 무거웠고 비명조차 목구멍에 걸려 나오지 않았어요. 이제 끝이구나, 또 다시 물리는구나라는 생각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 흰 개는 제게 오지 않고 갑자기 나타난 커다란 도사견과 맞붙기 시작했어요. 백색의 몸체가 공중에서 회전하며 도사견의 목덜미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두 개의 몸이 충돌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짧고 날카로운 비명이 들렸어요. 그제서야 보니 그 흰 개의 곁에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아시아계로 보이는 그 남자는 검은 머리카락과 날렵한 턱선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는 도사견을 막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한 손으로는 도사견의 목줄을 잡으려 하고 다른 손으로는 흰 개를 보호하려는 듯했어요. 그의 얼굴에는 공포보다는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안 돼. 그만. 누가 좀 도와주세요. 누군가의 절박한 외침이 공원에 울려 퍼졌지만 이미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전개되고 있었어요. 도사견은 점점 더 흥분의 이성을 잃어가는 듯했고 주변의 비명소리에 더욱 격양되어 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흰 개의 하얀 털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고 남자의 셔츠도 찢어지며 피가 배어 나왔어요. 순간 흰 개가 도사견의 턱을 물고 늘어지는 순간을 틈타 남자가 도사견의 목줄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도사견의 강한 힘에 그는 넘어지고 말았어요. 도사견이 그의 허벅지를 향해 이빨을 들이밀었고 찢어지는 천소리와 함께 남자의 고통스러운 신음이 들렸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흰 개를 지키려는 듯 자신의 몸으로 가리고 있었어요. 뒤늦게 덩치 큰 남자가 헐떡이며 달려왔습니다. 미안합니다. 그가 외치며 도사견의 목줄을 강하게 잡아당겼어요. 그제서야 도사견은 공격을 멈추고 주인에게 끌려갔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저를 구하려던 그 한국 남자는 허벅지와 팔을 심하게 물린 상태였고 흰 개는 주인을 지키기 위해 맹렬히 짖었습니다. 공원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누군가 구급차를 부르고 있었어요. 저는 아직도 넘어진 채로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다리가 떨려 일어날 수조차 없었어요. 도사견은 주인에게 끌려가며 아직도 격렬하게 짖고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한국 남자와 흰 개의 상태를 볼 수 있었어요. 남자는 허벅지와 팔에 심한 상처를 입은 채 벤치에 앉아 있었고 흰 개는 그의 곁을 지키며 낮게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피가 푸른 잔디 위로 떨어지는 모습이 선명했어요. 구급차가 도착했고 의료진들이 한국 남자를 돌봤습니다. 그들은 서로 영어로 대화했어요. 상처가 깊네요. 당장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의료진의 말에 그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동시에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자신의 개를 바라보았어요. 내 개는요? 그가 물었습니다. 누구도 대답하지 않는 침묵 속에서 이상하게도 제 입에서 말이 나왔어요. 제가 함께 가볼게요.
제가 한 말에 저 자신이 가장 놀랐습니다. 이것은 제가 20년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던 행동이었어요. 개를 피하기는커녕 직접 함께 가겠다고 자원한 것이었습니다. 의료진은 한국 남자를 구급차에 태웠고 저는 그의 개와 함께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택시 기사는 처음에 개를 태우는 것을 꺼렸지만 상황을 설명하자 마지못해 허락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저는 최대한 개와 거리를 두려 했지만 좁은 공간에서는 그것도 쉽지 않았어요. 진정하려고 심호흡을 하면서도 심장은 계속해서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야 저는 그 개가 한국 토종견인 진돗개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응급실 간호사가 알려주었습니다. 아, 진돗개군요. 한국에서 온 특별한 개예요. 충성심이 매우 강하고 용맹하다고 알려져 있죠. 그 말을 듣는 동안에도 저는 개와 거리를 두며 병원 로비 구석에 서 있었어요. 한국 남자는 응급처치를 받은 후 병실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깊은 개 물림 상처를 치료하고 감염을 막기 위해 최소 며칠간 입원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병원 규정상 개는 병실에 머물 수 없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간호사가 제게 물었어요. 혹시 잠시 이 개를 돌봐주실 수 있을까요? 주인이 퇴원할 때까지만요. 그 질문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평생 개를 피해왔는데 이제 개를 돌보라고요? 하지만 동시에 그 한국 남자와 진돗개가 저를 위해 위험을 무릅썼다는 사실을 무시할 수 없었어요. 제가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너무 이기적인 행동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고 병원 측에서는 저에게 진돗개의 임시 보호자 서류를 작성하게 했어요. 진돗개의 이름은 백호였고 5살 수컷이라고 했습니다. 간호사는 제게 진돗개의 목줄을 건네주었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받았어요. 이제 저와 백호는 함께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는 내내 저는 창밖만 바라보며 떨고 있었어요.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20년간 철저히 피해왔던 개와 함께 집으로 가다니. 이것은 악몽 같았지만 동시에 현실이었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거실과 제 방 사이에 경계선을 그었습니다. 너는 여기까지만 와. 내 방은 절대 안 돼. 백호에게 말했지만 사실 그 말은 제 자신을 다독이는 것에 가까웠어요. 백호는 저희 지시를 이해하는 듯 거실 한쪽 구석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처음 몇 시간 동안 저는 불안에 떨며 백호를 관찰했어요. 거실에서 부엌으로, 부엌에서 다시 제 방으로 최대한 거리를 두며 움직였습니다. 백호는 이상하게도 침착했어요. 마치 제 공포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듯 제게 다가오려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배가 고프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문득 백호도 배고플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닭 가슴살이 있었어요. 개는 이런 걸 먹나?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인터넷 검색 결과 개는 익힌 닭고기를 먹을 수 있다고 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닭 가슴살을 데우고 접시에 담아 조심스럽게 백호 앞에 놓았습니다. 최대한 거리를 두며 접시를 밀어 넣었어요. 백호는 저를 바라보다가 마치 허락을 구하듯 잠시 기다린 후에야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예의 바르고 조심스러워서 제 마음속에 작은 감동이 일었어요. 백호가 물을 마시는 모습을 지켜보며 저는 문득 그가 도사견으로부터 저를 보호하려 했다는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이 개는 제게 해를 끼치려는 게 아니라 지키려 했던 거예요. 용기를 내어 저는 조금씩 백호에게 다가갔습니다. 손을 뻗어 조심스럽게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부드러운 털에 감촉이 이상하게도 위안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저는 병원에 전화해 한국 남자의 상태를 물었어요. 그의 이름은 민준이라고 했습니다. 민준은 상태가 안정적이지만 상처가 깊어 며칠 더 입원해야 한다고 했어요. 간호사는 제게 백호의 상태를 물었고 저는 괜찮아요, 잘 있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으며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방금 개에 대해 긍정적인 말을 했다는 것을요. 전화를 끊고 나서 보니 백호의 핏자국으로 더러워진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망설임 끝에 저는 결심했습니다. 목욕을 해야겠구나. 이 말을 하는 제 자신이 놀라웠어요. 제가 개에게 목욕을 시켜주겠다고 생각하다니. 떨리는 손으로 욕조에 물을 받았습니다. 백호를 욕실로 부르자 그는 순순히 따라왔어요. 놀랍게도 백호는 물을 무서워하지 않았고 얌전히 욕조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샴푸를 발라 그의 털을 씻겨주었어요. 물에 젖은 백호는 더 작아 보였고 더 취약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이 이상하게도 제 마음을 움직였어요. 이 강인해 보이는 개도 결국은 돌봄이 필요한 생명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더 정성껏 백호를 씻겨주었고 수건으로 닦아주었어요.
목욕을 마친 백호는 욕실에서 나와 몸을 흔들었습니다. 물방울이 사방으로 튀었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짜증이 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모습이 귀엽게 느껴졌습니다. 털이 반짝이는 백호는 마치 새로운 개처럼 보였어요. 목욕을 마친 백호는 신나게 온 집안을 뛰어다녔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귀여워서 저는 웃음을 터뜨렸어요. 개 때문에 웃다니 이것도 20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저녁이 되고 날이 어두워지자 저는 백호의 잠자리를 고민했어요. 거실 한편에 담요를 펴주며 너는 여기서 자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 말은 제 자신을 안심시키기 위한 것에 가까웠어요.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꼼꼼히 닫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방 밖에 개가 있다는 생각에 불안함이 밀려왔습니다. 동시에 오늘 하루 백호가 보여준 온순함과 배려가 떠올랐어요. 한참을 뒤척이다 화장실에 가기 위해 일어났을 때 저는 문 앞에서 나지막한 숨소리를 들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보니 백호가 제 방 문 앞에 누워 있었어요. 그는 제가 문을 열자 고개를 들었지만 방 안으로 들어오려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지키고 있는 듯한 그 모습에 이상한 안도감이 들었어요. 화장실을 다녀온 후 저는 문을 닫으려다 잠시 멈췄습니다. 백호의 따뜻한 눈빛이 제게 위안을 주는 듯했어요. 용기를 내어 저는 백호를 불렀습니다. 이리 와볼래? 들어와도 돼. 백호는 마치 제 말을 이해한 듯 조심스럽게 제 방으로 들어왔어요. 저는 침대 옆에 담요를 깔아주었고 백호는 그곳에 누웠습니다. 불을 끄고 어둠 속에서 저는 백호의 숨소리를 들으며 이상한 안도감을 느꼈어요. 이상하게도 개와 함께 있는 방에서 저는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백호가 내는 규칙적인 숨소리가 마치 자장가처럼 들렸어요. 20년간 악몽에 시달리던 저였지만 이날 밤만큼은 깊고 편안한 잠에 들 수 있었습니다. 그 밤, 저는 처음으로 개와 함께 안심하며 잠들 수 있었어요. 평생 두려워했던 존재가 이제는 제 곁에서 저를 지켜주는 듯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저는 이상하게도 편안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방문을 열어보니 백호는 이미 일어나 있었어요. 놀라운 것은 거실에 아무런 흔적도 없이 깨끗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백호는 제가 방에서 나오자 꼬리를 흔들며 반겼어요. 그때 백호가 무언가를 물고 제게 다가왔습니다. 처음엔 놀라 뒤로 물러섰지만 자세히 보니 그것은 자신의 목줄이었어요. 마치 산책에 나갈 시간이에요 라고 말하는 듯했습니다. 저는 망설였어요. 개와 함께 산책이라니 상상도 해본 적 없었습니다. 하지만 백호의 간절한 눈빛과 어쩌면 화장실을 갈 필요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결심했어요. 잠깐만이야, 알았지? 떨리는 손으로 목줄을 잡고 저는 백호와 함께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침 공기는 신선했고 거리는 아직 한적했어요. 백호는 제 옆에서 얌전히 걸었습니다. 제가 천천히 걸을 때는 그도 천천히, 제가 멈추면 그도 멈추는 식으로요. 이상하게도 백호와 함께 걷는 이 순간이 공포스럽기보다는 평화롭게 느껴졌어요. 놀랍게도 진돗개와 함께한 산책길은 전에 느꼈던 불안과 다르게 너무나 안정되고 따뜻했습니다. 백호는 마치 제 보디가드처럼 항상 곁을 지켰고 다른 개가 다가올 때면 자연스럽게 제 앞에 서서 저를 보호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날 오후 저는 병원으로 민준 씨를 문병하러 갔어요. 백호는 집에 두고 갈 수 없어 함께 데려갔습니다. 병실에 들어서자 백호는 기쁨에 가득 찬 모습으로 민준 씨에게 달려갔어요. 그의 침대 옆에 앉아 꼬리를 흔드는 모습이 마치 보고 싶었어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 씨는 백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저를 바라보았어요. 백호를 돌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많이 힘들진 않으신가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저는 어제의 경험을 이야기했고 놀랍게도 백호와 함께한 하룻밤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다고 말했어요. 사실 저는 개를 굉장히 무서워했어요. 처음 만난 사람에게 이런 약점을 드러내는 것이 부끄러웠지만 민준 씨에게는 자연스럽게 마음이 열렸습니다. 저는 어릴 적 사고와 20년간의 공포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민준 씨는 조용히 경청하다가 백호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진돗개는 한국에서 매우 특별한 개예요. 충성심이 강하고 주인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목숨도 내놓을 수 있죠. 그는 백호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백호는 어릴 때부터 사람을 구하는 본능이 있었고 위기 상황을 감지하는 능력이 뛰어났다고 합니다. 그날도 백호가 도사견의 위험을 먼저 알아챘어요. 저는 그저 백호를 따라갔을 뿐이죠. 민준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백호를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었어요. 평생 두려워했던 존재가 사실은 저를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존재라니. 그 생각에 백호를 향한 제 마음이 조금씩 더 열렸습니다.
민준 씨의 병간호는 예상보다 길어졌어요. 상처가 깊어 회복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매일 병원을 찾아 그와 이야기를 나누었고 백호도 함께 데려갔어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에 대해 조금씩 알아갔습니다. 민준 씨는 한국에서 건축가로 일하다가 프랑스에서 유학 중이었어요. 그는 오래된 건물을 복원하는 일에 관심이 많았고 유럽의 건축 양식을 배우기 위해 왔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하는 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우리는 예술과 디자인에 대한 공통된 관심사를 발견했고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민준 씨의 퇴원이 결정되었어요. 그는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거동이 불편했습니다. 그의 작은 아파트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백호를 좀 더 돌봐줄 수 있을까요? 제가 완전히 나을 때까지만이라도. 사실 그 말을 듣기 전부터 저는 백호와 헤어질 생각에 이상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어요. 물론이죠. 기꺼이 돌봐드릴게요. 제 대답에 민준 씨는 고마워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민준 씨의 집에 도착해서 저는 그가 필요한 것들을 챙기는 것을 도왔어요. 그의 아파트는 작지만 아늑했고 책과 스케치북으로 가득했습니다. 한쪽 벽에는 한국의 풍경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민준 씨는 백호의 사료와 장난감을 챙기며 설명했습니다. 백호는 아침 저녁으로 산책을 좋아해요. 그리고 이 공을 특히 좋아하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백호는 마치 이 상황을 이해하는 듯 조용히 제 곁을 지켰어요. 그날 밤 저는 민준 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몸은 좀 어때요? 백호는 잘 있어요. 그는 곧바로 답장을 보내왔어요. 감사합니다. 당신 덕분에 안심이 됩니다. 다음 날부터 우리는 매일 메시지를 주고받았어요. 백호의 일상을 사진으로 찍어 보내기도 했고 민준 씨의 회복 상태에 대해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디자인이나 건축에 관한 생각을 나누기도 했어요. 메시지는 점점 길어졌고 우리의 대화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렇게 회복이 어느 정도 된 민준 씨는 백호를 데려갔어요. 그리고 그날 밤 혼자 잠을 자려다 저는 문득 민준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혹시 앞으로도 종종 백호와 함께 자도 될까요? 그 말은 단순히 백호에 관한 것만은 아니었어요. 제 마음속에는 민준 씨에 대한 감정도 조금씩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 전화를 계기로 우리는 더 자주 만나기 시작했어요. 민준 씨의 상태가 호전되면서 그는 제 집으로 백호를 데리러 오곤 했습니다. 우리 셋이 함께 공원을 산책하는 시간이 늘어갔어요. 민준 씨는 제가 개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을 조용히 지켜보며 응원해 주었습니다. 산책길에서 우리는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때로는 서로의 어린 시절에 대해, 때로는 미래의 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민준 씨는 한국에 대해 들려주었고, 저는 프랑스의 아름다운 곳들을 소개했어요. 백호는 늘 우리 사이를 오가며 마치 우리의 대화를 듣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민준 씨는 자신의 상처를 보여주었어요. 도사견의 이빨 자국이 선명했지만 이제는 많이 나아진 상태였습니다. 이 상처 덕분에 당신을 만났으니 오히려 감사한 일이에요. 그의 말에 저는 웃음을 터뜨렸어요. 저도 제 오래된 상처가 조금씩 아물고 있어요. 백호와 당신 덕분에. 그날 저녁 민준 씨는 저를 한국 음식점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는 제게 불고기와 김치를 소개했고 젓가락 사용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서툰 젓가락질에 음식을 흘리기도 했지만 우리는 함께 웃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준 씨는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어요. 그 따스한 손길에 제 마음은 더욱 그에게로 기울었습니다. 여름이 깊어가면서 우리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깊어졌어요. 주말이면 세 식구처럼 함께 피크닉을 가기도 하고 때로는 민준 씨의 작업실에서 그가 스케치하는 모습을 구경하기도 했습니다. 백호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였고 이제는 제 삶의 일부가 되어 있었어요. 가을이 시작될 무렵 민준 씨는 한국에 잠시 다녀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가족 행사 때문이라고 했어요. 백호를 맡아줄 수 있을까요? 그의 질문에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이제 백호와 함께 있는 것은 두려움이 아닌 기쁨이었어요. 민준 씨가 한국에 있는 동안 저와 백호는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매일 아침 함께 일어나 산책하고 저녁에는 소파에서 영화를 보며 시간을 보냈어요. 백호는 마치 제가 슬플 때 위로가 필요한 순간을 알아차리는 듯했고 항상 제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민준 씨는 일주일 후에 돌아왔어요. 공항에서 그를 기다리는 동안 백호는 들뜬 모습으로 주변을 살폈습니다. 민준 씨가 나타나자 백호는 기쁨에 가득 찬 모습으로 달려갔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민준 씨는 백호를 안아주고 나서 저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보고 싶었어요. 그날 밤, 우리는 민준 씨의 아파트에서 저녁을 함께 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가져온 작은 선물을 제게 건넸어요. 전통 문양이 그려진 예쁜 손수건이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동안 계속 당신 생각을 했어요. 그의 말에 제 마음은 떨렸어요. 저도 용기를 내어 제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저도 민준 씨가 많이 보고 싶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었어요. 서로의 문화적 차이와 언어의 장벽이 있었지만 그것은 오히려 우리의 관계를 더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민준 씨는 저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주었고, 저는 그에게 프랑스의 숨은 명소들을 소개했어요. 백호는 우리 관계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한때 제 인생 최대의 공포였던 개가 이제는 저와 민준 씨를 이어주는 다리가 되었어요. 백호가 없었다면 우리는 결코 만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생각을 할 때마다 저는 백호에게 더 큰 사랑과 감사를 느꼈어요. 개를 두려워하던 제가 이제는 백호와 함께 잠들고 일어나는 일상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도사견에게 물렸던 민준 씨의 상처가 아물어가듯 제 마음속 깊은 곳의 상처도 조금씩 치유되어 갔어요.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함께 극복해 나갔습니다. 저는 매일 조금씩 새로운 감정을 배웠어요. 백호를 통해 신뢰와 안정감을, 민준 씨를 통해 사랑과 용기를 배웠습니다. 개를 통해 사람을 통해 제 삶을 믿는 방법을 알게 되었어요. 한때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행복이 제 삶에 찾아왔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면서 민준 씨는 중요한 질문을 했어요. 프랑스에서의 제 유학이 곧 끝나요.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그 말에 제 심장이 무거워졌습니다. 이별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민준 씨의 다음 말이 제 세상을 바꿔놓았습니다. 저와 함께 한국에 가지 않을래요? 백호와 함께. 그 제안은 제게 큰 결정이었어요. 익숙한 고향을 떠나 낯선 나라로 간다는 것은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준 씨와 백호와 함께라면 어떤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저는 시간을 달라고 했고 며칠을 깊이 고민했습니다. 제 일이 프리랜서로도 도전할 수 있는 일이라고 판단한 저는 결국 민준 씨에게 답했어요. 함께 갈게요. 그 말에 민준 씨는 기쁨에 찬 얼굴로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백호도 마치 우리의 대화를 이해한 듯 기쁘게 짖었어요. 어느새 백호는 저희 일상이자 가족처럼 소중한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민준 씨와 함께 한국으로 떠나기로 한 결정은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었어요. 프랑스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작은 아파트를 정리하며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았습니다. 20년간 공포에 사로잡혀 있던 제가 이제는 개와 함께 새로운 나라로 떠난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긴 비행으로 지친 저와 달리 백호는 새로운 냄새와 소리에 흥분한 듯했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오자 민준 씨의 가족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의 부모님은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아주셨고 특히 백호에게 큰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우리 아들을 구해준 영웅이구나. 민준 씨의 어머니가 백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어요. 처음 한국 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언어의 장벽, 다른 문화, 그리고 낯선 환경에 적응하는 것은 도전이었어요. 하지만 민준 씨와 백호가 있어 힘이 되었습니다. 민준 씨는 인내심을 가지고 한국어를 가르쳐 주었고 백호는 항상 제 곁에서 안정감을 주었어요. 우리는 서울 외곽의 작은 주택에 정착했습니다. 집 뒤로는 작은 산이 있어 백호가 뛰어놀기 좋았고 저도 매일 아침 백호와 함께 산책하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갔어요. 한국의 사계절은 프랑스와는 달랐지만 그 변화를 느끼는 것도 새로운 즐거움이었습니다. 한국에 온 지 6개월 후 저는 외국인을 위한 디자인 스튜디오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언어는 여전히 어려웠지만 디자인이라는 공통 언어로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면 종종 민준 씨의 건축 사무소로 가서 함께 식사를 했어요. 그럴 때마다 백호도 사무실에서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한국 생활 1년째, 민준 씨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레스토랑으로 저를 초대했어요. 그곳에서 그는 무릎을 꿇고 반지를 꺼내며 청혼했습니다. 당신과 백호와 함께 영원히 살고 싶어요. 그 말에 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백호도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분명 기뻐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결혼식은 작지만 따뜻했어요. 한국과 프랑스의 전통을 혼합한 특별한 예식이었습니다. 놀랍게도 백호도 특별히 제작된 한복을 입고 우리의 반지를 가져다주는 역할을 했어요. 모두가 웃으며 그 장면을 지켜보았고 저는 백호에게 더없이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결혼 후 2년, 우리 가족의 새 식구가 더해졌어요. 아들 태민이 태어났을 때 백호는 처음에는 호기심과 경계심으로 아기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곧 태민이의 가장 충실한 보호자가 되었어요. 백호는 태민이의 요람 옆에서 밤새 지키듯 누워있곤 했습니다. 태민이가 첫걸음말을 뗄 때 백호는 그의 옆에서 천천히 함께 걸었어요. 넘어질 듯하면 재빨리 몸을 대어주어 태민이가 기댈 수 있게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백호의 본능적인 보호 의식에 다시 한번 감동했어요. 한때 제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존재가 이제는 제 아이의 든든한 지킴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5년째 접어들었을 때 우리는 시골로 이사를 결정했어요. 시골 한 구석에 전원생활을 위한 전원주택 단지를 세우는 대형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고 저희 가족은 그 빌리지에서 살기로 했습니다. 넓은 마당이 있는 현대식 건물은 백호와 태민이에게 완벽한 공간이었어요. 시골 생활은 또 다른 적응기였지만 이전과는 달리 모든 변화가 즐거웠습니다. 아침이면 마당에서 새소리를 들으며 백호와 산책했고 저녁이면 툇마루에 앉아 태민이가 백호와 뛰어노는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민준 씨는 종종 저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한국에 와서 행복한가요? 그 질문에 저는 항상 확신을 가지고 대답했어요. 네,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없어요. 태민이가 4살이 되던 해 겨울 백호가 갑자기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았어요. 수의사는 백호가 노령으로 인한 여러 증상을 보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희 가족은 백호를 더 세심하게 돌보기 시작했어요. 특히 태민이는 매일 밤 백호에게 동화책을 읽어주곤 했습니다. 백호야, 이 이야기 들어봐. 태민이의 천진난만한 목소리에 백호는 귀를 쫑긋 세우고 열심히 듣는 척했어요. 그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워 저는 종종 몰래 사진을 찍어두곤 했습니다. 한 번씩 프랑스가 아닌 이곳에서 살고 있는 게 어색하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런 느낌은 지금의 행복을 한 번 더 생각하게 해주더라고요.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 들리는 소리, 맡는 냄새 모두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과는 다릅니다. 하지만 이곳이 이제 제 집입니다. 공포에 떨며 살아오던 과거에 저는 더 이상 없어요. 그 자리에는 가족을 사랑하고 매일의 작은 행복을 소중히 여기는 새로운 제가 있습니다. 우리 진돗개 백호는 이제 많이 나이 들었지만 여전히 태민이 옆을 지키며 밤마다 함께 잠들어요. 태민이의 침대 옆에 백호의 작은 침대를 놓았지만 아침이면 항상 태민이의 발치에서 백호를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매일 그 따뜻한 모습을 보며 안심해요. 그리고 감사함을 느낍니다. 가끔은 과거를 돌아보며 생각합니다. 만약 그날 그 백호가 저를 구해주지 않았다면 저는 아직도 어두운 방 안에서 혼자 떨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개로 인해 인생이 무너질 뻔했던 제가 결국 개 덕분에 새로운 인생을 찾았다는 것이 얼마나 아이러니한지요. 지난 주말 우리 가족은 백호의 10번째 생일을 축하했습니다. 태민이는 직접 그린 그림을 선물했고 민준 씨는 특별히 개를 위한 케이크를 준비했어요. 백호는 비록 움직임이 예전 같지 않지만 여전히 우리 가족의 중심입니다. 태민이가 백호의 목에 작은 메달을 걸어주며 말했어요. 백호야,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고마워. 그 순간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어느 날 밤, 태민이가 잠든 후 민준 씨와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어요. 당신은 정말 많이 변했어요. 민준 씨의 말에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백호 덕분이에요. 아니, 당신과 백호 덕분이죠. 그날 밤 저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보았어요. 프랑스에서의 마지막 날부터 한국에 도착한 첫날 결혼식, 태민이의 탄생 그리고 지금까지의 순간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사진들을 보면서 저는 제 인생이 얼마나 놀라운 여정이었는지 다시 한번 느꼈어요.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가 저를 20년 동안 속박했지만 결국 그 공포를 극복하고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지금의 저는 그때와 다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아이, 그리고 우리 진돗개가 함께하는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요. 오늘 아침, 태민이가 학교에 가기 전 백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다녀올게, 백호야, 라고 인사했습니다. 백호는 힘겹게 일어나 현관까지 태민이를 배웅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백호에게 다가가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귓가에 속삭였어요. 넌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야. 공포에서 시작된 제 인생은 지금 따뜻한 사랑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가끔은 프랑스의 가족과 친구들이 그립지만 이곳에서의 새로운 삶의 후회는 없어요. 오히려 감사한 뿐입니다. 민준 씨와 백호, 그리고 태민이와 함께하는 매일이 선물처럼 느껴집니다. 저녁이 되면 우리 가족은 함께 모여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태민이는 백호에게 오늘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고 민준 씨와 저는 그들을 바라보며 미소 짓습니다. 이것이 제가 꿈꿔왔던 삶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사실 이보다 더 아름다운 삶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으니까요.
그렇게 우리의 평범하지만 특별한 일상은 계속됩니다. 백호는 비록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우리 가족의 수호자이자 연결고리예요. 앞으로 얼마나 더 함께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지만 저는 백호와의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백호가 아니었다면 저는 민준 씨도 태민이도 이 아름다운 한국에서의 삶도 경험하지 못했을 테니까요. 창밖에는 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백호는 태민이의 침대 위에 편안히 누워있고 민준 씨는 서재에서 작업 중이에요. 저는 이 평화로운 순간을 마음에 담으며 생각합니다. 모든 공포에는 끝이 있고 그 끝에는 예상치 못한 행복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고요. 그것이 제가 백호에게서 배운 가장 큰 교훈입니다.